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적인 특징 가운데 자연을 대상화하는 서양의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적인 특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적인 특징은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개인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태도를 말하죠.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인간 중심적인 미술이 발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에 기초한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미술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서양에서는 인간이 세계와 맥락으로부터 쉽게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을 세계와 맥락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그리 쉽지 않죠.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서양을 저맥락 사회, 동양을 고맥락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간을 맥락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행위자로 본 반면에 동양에서는 인간을 맥락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동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인간을 가족이나 사회 혹은 도의 원리와 같은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 동양인에게 있어서 행위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조정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런 태도는 인이나 인간 같은 한자어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인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댄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은 사람 사이, 곧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만 있다면 사이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에 사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있기에 내가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은 때와 때의 사이를 이르는 말이고 공간 또한 장소와 장소의 사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시간은 시간에 연해 있고 공간은 공간에 연해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에 연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거죠. 이처럼 동양에서는 맥락을 중시하고 그 맥락 속에서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맥락을 떠난 인간은 끈을 잃은 연처럼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양에서는 서양의 개인주의와 같은 탈맥락적 태도가 나오기 어려웠다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그 사람 자신을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다양한 맥락, 그러니까 혈연이나 지연, 학연 같은 것들을 두루 따져보게 됩니다. 동등한 가치로 따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맥락이 대상 자신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양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이전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져서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이 여전히 고맥락의 가치, 관계를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자라는 말에서 여전히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낍니다. 그만큼 한국은 유구한 고맥락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마케팅과 문화심리학을 연구해온 샤론 셰빅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나는 내 판단에 매우 자신이 있다. 나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항상 알아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진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동양인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 얘기를 엿듣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뒷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진술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양인은 자신이 법과 규범을 잘 지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이런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하고 한국과 같은 동양 사회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사회심리학자 헤이즐 마커스와 시노부 기타야마가 또 제시합니다. 개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영어의 인디비주얼은 나누고 나누어 더는 나눌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유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가치가 담긴 말이죠.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동양 사람들은 충이나 효와 같은 의리를 중시합니다. 의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가리키죠. 그 도리의 근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군신 사이의 의리, 부모에 대한 의리, 가족에 대한 의리, 친구에 대한 의리, 이런 의리가 중시되었습니다. 오늘날 의리는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나 상부상조의 문화 속에서 지켜야 할 남에 대한 체면 등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시되는 가치이기에 의리는 동양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잘 드러내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개인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일 수밖에 없죠. 개인은 집단과 대등하게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언제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충신이고 효자고 연료입니다. 세계는 이런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관계는 존재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산수화가 모든 장르 가운데 으뜸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산수화가 관계로서의 세계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상하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산수화는 단순히 실제하는 풍경을 모사하는 데 그치는 그림이 아닙니다. 서양의 사실적인 풍경화처럼 자연의 외적인 경관에 집착해서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대자연의 섭리와 천리, 기운생동을 드러내는 데 보다 큰 관심을 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치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화가는 개개의 대상 혹은 디테일에 분석적으로 매이지 않고 일필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물들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힘과 원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산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수화는 우주의 본질을 관계와 맥락으로 보는 그런 그림이고 화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그 관계와 맥락의 미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화가 번간이 그린 계산 행여도를 보시겠습니다. 동양의 산수화를 대표하는 걸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을 단번에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의 웅장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이 우리 안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울림으로 스며들고 또 퍼져나갑니다. 우리 몸이 그 울림의 매개체가 된 듯 합니다. 번간은 정경의 나무들과 바위, 작은 인물들을 그려넣었고 화면 중심에는 거대한 산을 배치했습니다. 사람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언뜻 보아서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그림 안에서 그리 특별하거나 거창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다른 풍경 요소처럼 전체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묻혀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 개울, 집, 이 모든 것이 구별 없이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경 뒤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고 가로막은 벽처럼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산봉우리 오른쪽 계곡에서는 폭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가슴에 아슬한 감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기운생동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크고 웅장한 힘과 작고 섬세한 힘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이 생동하는 기운을 낳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비우고 자연으로 귀의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풍경입니다. 흔히 대자연을 그린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품고 우리마저 그 안에 혼용시켜서 감싸 안는 이런 동양의 산수화는 세계와 인간, 세계와 내가 하나라고 말해줍니다. 그 선언을 얼마나 미학적으로 잘 전달했느냐가 작품의 성패를 가름하게 됩니다. 동양의 산수화와 유사한 서양 미술의 장르가 바로 풍경화죠. 두 장르의 그림을 놓고 비교해보면 맥락과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과 주체와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의 차이를 보다 선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서양 풍경화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의식하고 있고 그 의식의 바탕에는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자연 혹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자연이라는 분리의 관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의 대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풍경화는 행락객의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본 인상파의 풍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파의 풍경화에서 우리는 자연을 하나의 놀이 대상으로 보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네 아르장떼의 뱃놀이는 레저 풍경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렵 돛담배는 사실 여유있게 행락을 즐기려는 파리 중산층의 욕망을 가장 잘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돛담배가 지금 그림 왼편에 서너 척 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강둑과 그 위에 얹힌 붉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탁 트인 하늘과 푸른 강물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풀어놓습니다. 태양은 가장 밝은 빛을 선사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공기는 우리의 솜털을 쓰다듬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모네의 붓은 거칠 것 없이 화면을 내달립니다. 분놀림의 폭은 아주 넓고 간격도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흔들리는 수면은 수평에 대담한 붓질로 대충대충 그려져서 오히려 분위기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어쩌면 환각이나 마술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을 레저의 대상으로 삼는 주체의 기분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모네는 어느 찬란한 휴일, 요트를 타면서 느끼는 삶의 즐거움을 이 그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도시에서 온 행락객이 자연과 풍경을 대상으로 한때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고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때의 심정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네는 이런 풍경의 표현을 통해서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자연을 선명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동양의 시선과 서양의 시선이 이처럼 다릅니다. 동양의 시선이 자연에 귀의하는 시선이라면 서양의 시선은 자연을 대상화하는 시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서양의 시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